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죠.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맞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두고도 설전만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최후 통첩했는데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식약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식중독 환자의 40%가량이 6월과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여름철에 즐겨 먹는 음식 대부분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과 대처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계속 이어갈지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단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총회를 먼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도 무기한 휴진을 이어갈까 말까 이걸 논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 무기한 휴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좀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 반대로 그만둘 수 없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양측의 의견이 오갔다고 해요. 결국에 이날 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투표에 붙이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휴진 기관과 그 투쟁 방식 등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다는 거고, 네. 이 투표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쯤 공개될 것으로 비대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병원장들이 집단 휴진을 허가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 병원 내부에서도 다른 직원들이 협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네. 교수들이 하는 진료도 있지만 이 당장 진료 예약 변경, 스케줄 변경하고 이걸 또 안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직원들이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휴진 외에도 그 외에 국회 접촉을 통한 의견 개진이라거나 또 의협을 비롯한 다른 의료계와 연대 등도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했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의료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이름도 정해졌어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걸 줄여서 올특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의협 산하에 설치돼서 출범이 됐고요.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임정혁 대전시 의사회장이 이름을 올렸고, 여기에 이번에 이면택 의협 회장은 공동위원장에서는 빠졌습니다. 올특위는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고 모든 의결을 할 때 이제 앞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의사들을 때려잡아야 하는 적으로 보고 의사들이 책임져야 될 우리 국민들과 이간질시키면서 도대체 어떻게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거냐라면서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제 특위가 좀 하나로 구성이 되면 정부와의 대화도 좀 수월해지고 그럼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좀 눈에 띄는 건 이게 원래 여기서 구상한 거는 공동위원장 3인 체제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2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해졌고, 네. 나머지 한 자리가 전공의 대표 자리인 건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먼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 네. 의대생들도 빠지겠다고 하면서 이 올특위는 출발부터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의협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공의들 마음을 돌리려고 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특위에서도 의대 교수, 전공의 이쪽에 각각 4명씩, 그러니까 위원을 가장 많은 숫자로 배정을 하는 거죠. 올특위는 내일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열고요. 전국 대학병원 등의 휴진 계획을 취합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북대 의대에서는 교수 한 명이 또 사직을 했어요. 네, 배장환 충북대 의대 충북대병원 교수회 비대위원장인데요. 사직서를 냈고 총장이 수리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면직 처리 절차를 밟고 있고요. 충북의대에서 병원을 떠난 교수는 지난달 정형외과 교수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배장환 교수는 자신 SNS를 통해서 지역에 헌신하는 의사를 키워낸다는 사명감으로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해 왔는데 내년 신학기에 200명 학생이 입학하면 아무리 교수들이 발버둥 쳐도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직의 변을 밝혔고요.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충북의대를 정치적 발판 정도로 생각한 총장, 도지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렇게도 직격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또 환자와 환자 가족들, 동료들에게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사죄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이 충북대가 일단 국립대학교고 또 배장환 교수가 심장내과 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립대에서 필수 의료이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지역 거점 의료를 책임져 왔던 사람인 거죠. 20년 차 의대 교수 사직이 되는 거고요. 이 사태가 어디까지 치닫는 건지 국민들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별도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렇게 기구를 구성하는 조치는 그 수급할 의료 인력을 추계하는 논의 구조 절차를 좀 더 제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어떤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여기 의대 정원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뭐 전공의하고 전문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두 개의 기구를 만드는데요. 하나는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지는 수기취급전문위원회, 또 하나는 정책의사결정기구입니다. 먼저 전문위에는 의학, 간호학, 보건학, 경제학, 인구학 등등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양쪽 그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가 전문가를 추천을 하고요. 다음으로 정책의사결정기구는 그럼 이제 앞에 말씀드린 전문위가 수급 추계 결과를 내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두 기구 모두가 환자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가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죠. 네, 정부는 북러가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먼저 침략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쌍방이다 비난을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 선제 공격을 가정해서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건 국제사회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어떤 방식으로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러 서명에 대해서 이게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인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동맹 수준인지 네. 이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고 그래서 정부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 고위 관계자도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 이렇게 또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되게 애매한 표현이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고 중요한 대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인도적 차원에 그동안 한정을 해왔어요. 우크라이나 지원 범위를. 그런데 이걸 군사적인 영역까지 확장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고 물론 가장 민감한 그 살상무기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를 해서 오늘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고요. 북러 조약 체결과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고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는 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 또 그런 일, 그 무기 제공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이 침략받을 때만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다만 이제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덧붙였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동북아 안보 균형에 중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강조해왔던 그런 한미 동맹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한미의 그런 반대급부로 이게 북러가 친밀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다. 혹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그 힘에 의한 평화라는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모종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화살머리 고지 인근에 전술도로를 새로 조성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네, 이게 화살머리 고지는 강원도 철원에 속해 있고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이 화살머리 고지 인근에 군사분계선을 쭉 따라서 한 4km 정도 되는 전술도로를 새로 조성한 사진이 위성사진 통해서 이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 네. 원래 있던 전술도로보다 그러니까 남측으로 조금 더 800m 정도 전진 배치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그 지난해 우리하고 관계 단절을 하겠다.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고 관계 단절을 선언한 뒤에 근처에 지뢰를 매설을 하더니 이번에는 새로운 전술도로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 이게 4월까지만 해도 전혀 보이지 않던 도로가 5월부터 작업 시작하는 게 보였고 그 길이가 점차 늘어나더니 지금은 4km가 됐다라는 거고 당연히 앞으로도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철책선이나 초소들도 같이 설치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다만 이 목적이 남측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 그 내부적으로 어떤 단속, 귀순을 차단하는 의도가 강해 보여서 그 유엔군 사령부는 이 작업들이 어떤 공격이라든가 군사력 증강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걸로는 평가하지 않고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어제 또다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침범했다가 우리 군 경고사격에 북상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네. 어제 오전 11시쯤에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여러 명이 군사분계선을 20m 정도 침범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서 경고사격을 했고요. 곧바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에 따라서 단순 침범으로 보고 있고 이로써 세 번째 단순 침범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에 또다시 대북전단 30만 장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인데요. 어젯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경기도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지 또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 노래들이 담겨 있다고 하고 이 전단 띄우려고 할 때 파주시청 소속 직원들이 신고받고 현장에 나타났는데 직접적인 제지는 하지 않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장소로 옮겨서 전단을 보냈다 이렇게 단체는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그 대북 전단 살포를 좀 제재해달라라는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단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지금 북러 간의 조약에 서명도 했고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상황에 북한이 그럼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지 아니면 혹은 다른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북에서 26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총선 후 지방에서 열린 첫 민생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어요. 네, 이 주제는 동북아 첨단 제조 혁신 허브 경북입니다. 내용적으로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라는 계획이 주된 내용인데요. 지금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에는 그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소재 부품에 대한 성능 평가, 국산화 시범 작업이 이루어질 거란 설명이고 그 소형 모듈 원자로 라는 게 있는데요. SMR이라고 부릅니다. 경북에서 이 제작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SMR 제조 허브로 성장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 내년까지 산업부가 800억 원 규모의 산업성장 펀드를 마련을 하고요. 특히 경주에는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단 조성을 지원할 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구미는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구미 산단을 지금 그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죠. 이 경기 남부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여기 수도권 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구미에서 그 소재 부품의 후방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5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구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통 인프라에서는 먼저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도 속도를 내서 경북을 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우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지역에도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공유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언급들 중에서도 사실 그동안 이미 공개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재원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언급된 내용이 새로울 게 없어서 아쉽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또 민생토론회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전북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어제 있던 민생토론회도 총선 후에 이제 첫 지방 민생 토론회인데 경북으로 갔어요. 여기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나 새마을 운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전통적인 보수층 결집을 위했던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민생 토론회가 지금까지 26번째인 건데 지금까지 호남 지역은 딱 한 번. 그것도 이 총선 전까지 쭉 이어졌던 걸 보면 19번째 진행될 때까지 호남 지역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20번째 돼서야 이제 워낙에 호남 홀대론이 많이 나왔고 그때 20번째 간 건데 이번에도 이 지역 편중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호남 배제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게 호남에서 한 번 열렸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광주 쪽이었기 때문에 전북에서 개최되지 못한 만큼 대통령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면 아마도 6월 내 그러면 되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적용되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금으로 유지를 하는 거고 1kW 시당 5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하고 한전이 지난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 올렸다가 지난해 3, 4분기 또 올해 1, 2분기 연속 동결을 했었고 그러면 이번은 3분기까지 동결을 하면 5개 분기 연속으로 쭉 같은 수준이 유지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가 영향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자칫해서는 이제 또 물가 상승률의 그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정부 내에서는 전기요금 동결과는 또 별개로 가스요금은 현실화하자라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한전 경영 상황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부채 총액이 202조 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 해 이자 비용만 4조 5조 선이라고 해요. 때문에 올해 4분기 이후에는 전기요금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점심시간인 만큼 정체가 길진 않지만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연희램프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성산램프부터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 상계교에서 노원교까지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여의 하류부터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서창 분기점 진출로에서 사고 나면서 문학부터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코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주엔 나름의 협상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맞자면서 이제 세 번째 제안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 역제안을 했습니다. 1년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받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제 또다시 협상이 답보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협상안을 낸 건 여당으로서 7개 상임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7개를 받으려면 법사위나 운영위 일부는 가져와야 명분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개헌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결렬로 결국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모두 줄 생각이 없었다. 애초부터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 협상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됐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역시 국회가 현 정부를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 그러한 당위성을 들어서 법사위 운영위는 국민의힘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3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이제 최후 통첩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선 가능성이 조금 낮은 이유가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이죠. 27일 본회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 D-Day가 이 23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든 이제 협상이란 게 막판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음 주 중에 극적 타결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 그리고 재선 3선 의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중진 의원 모임에서는 7개라도 받자 아님 받지 말자 하는 의견이 반반 나왔다고 하고요. 네. 재선과 3선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상임위원장과 간사 배분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커서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너무 라이브하게 있지 말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실상 대야투쟁을 독려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협치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걸 좀 물어봤는데 네. 지금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고 전략이 없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여권 내에선 더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거대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소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여당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이 의미가 상임위도 다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으로 가자. 이런 의미보다는 좀 생동감과 치열함을 발휘해달라라는 의미였다고 참석자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여야 협상은 주고받는 것인데 여당이 무기력해도 역시 협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상에서 좀 주도권을 많이 쟁취해와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점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쟁점은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경위, 또 그에 따라서 군의 발표가 달라진 점 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근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연관성 그리고 어떤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정도 될 텐데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총 55명이 총 이 사건과 관련해서 3,677건의 통화와 문자가 있었다. 대체 이걸 왜 했는지를 밝혀야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최 해병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 이건 용산 게이트다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주요 포인트가 이거였는데요. 네.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든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선서를 거부한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소위 윗선에 어디까지 출석할지 관심이 쏠렸어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네,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이 2명이었는데요. 그래서 네. 12명 중에 이 2명 빼고 10명은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아까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3명 이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인물들이 모두 출석을 했어요. 네. 이날 국민의힘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가 이게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을 입법하기 직전에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불참하기엔 정부 당국으로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정부 측까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전혀 방어가 안 되고 민주당만의 장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출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애초에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내비쳤었는데 청문회에서는 사실상 불가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요. 동행명령권 사용 주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 건 입법청문회거든요. 법 규정에 없어요.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오늘 입법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특검을 해야 한다. 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은 반대 당론이 유효한데요. 지금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찬성하는 것도 명분이 안 서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한 7, 8월까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여론의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이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할 경우 먼저 나서서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당 내에서도 이 특검법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있는데요. 근데 이미 지도부에서 못 박아둔 게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게 특검이다. 이 원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름대로 원칙을 정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 일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출마 선언 장소가 국회예요. 이곳을 선택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당대표 후보군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원외 대표 한계론입니다. 원외 대표로서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네. 원내에 들어와서 민주당과 세게 싸워야 하는데 원외 당대표로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외 한계론을 돌파하고자 여의도의 중심인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한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이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 친한동훈계 의원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되려면 전당대회에 나오기 전에 적어도 대통령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신세를 지고 가는 모양새를 좀 보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비대위원장과는 다르게 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리고 설사 당대표가 되어서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내는 메시지가 달라졌는데요.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적극 협력하면서도 필요할 땐 긴장을 유지하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반윤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좀 벗어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되면 원만한 장정관계가 깨지고 갈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함인 것 같은데요. 이게 선거라는 게 또 반윤표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협력할 건 할 수 있다라는 포석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죠.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갑작스럽게 판이 커졌어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제 나경원 의원도 방금 전에 공지가 나왔는데요. 23일 오후 1시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파전이 됐는데요. 네. 애초에 원희룡 전 장관은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안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에게도 자기 안 나간다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제 윤상현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 최근 나경원 의원도 명확히 출마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좀 시간을 끈 거예요. 그래서 이 어대한 분위기가 깨지지 않으니 이를 견제하고자 출사표를 던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치는 쪽에서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이 좀 올바른 길로 가려면 이번 전당대회가 어대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견제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컸는데요. 이제 원전 장관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실 지난번 인천 개항을 이제 총선 출마가 잘못된 전략이었던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뒤로 조금 입지도 줄어든 상태이고요. 총리설도 있었지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년 뒤 지방선거를 출마할 체급도 아니기 때문에 대선까지 너무나 텀이 긴 상황입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총선 2개월 만에 등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도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굳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굳어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오늘 사퇴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 네. 이러한 보도가 나오니까 내부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24일 사퇴 시점을 늦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통상 월수금이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여하는 최고위 회의인데요. 이제 24일 월요일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네,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이제 지지율이 정체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것도 있겠지만 당원 당규 개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개정했다라는 네. 비판인데요. 그래도 당 내에서는 이 대표 연임은 거스를 수 없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하프타임 뉴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주치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홍수가 걱정된다? 홍수 대응 국민안전 스위치를 켜세요. 스위치 하나, 홍수 알림이 앱을 켜고 전국 홍수 상황과 실시간 하천 수위를 확인하세요. 스위치 둘, 운전 중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알림이 뜨면 주의 운전해주세요. 스위치 셋,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켜고 강우 상황 및 침수 우려 지역 등 홍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특히 하천 주변에서는 댐 방류 재난 안전 문자를 꼭 확인하고 경보 방송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켜는 순간 국민 모두의 홍수 대응 안전 스위치 온! 이 캠페인은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성질이 강파르다와 성질이 갱파르다 중에서 맞는 표현 어느 것일까요? 성질이 강파르다가 맞습니다. 강파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성질이 까다롭고 괴팍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애는 성미가 강팔라서 상대하기 싫어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얄밉게 개정된다와 얄밉게 거정된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는 첫 번째 음절의 모음 이, 에를 쓰는 개정된다가 맞습니다. 개정된다는 불평을 품은 말과 행동을 자꾸 하다라는 뜻의 고유어 동사인데요. 자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개정되는 꼴이 여간 밉지 않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은 불평을 품고 떠드는 말과 행동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입에 담기가 괴란 쩍다에서 괴를 쓸 때 오에가 맞을까요? 오이가 맞을까요? 맞는 것은 첫 음절의 모음 오이 외를 쓰는 괴란쩍다가 맞습니다. 괴란쩍다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부끄러운 느낌이 있다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아무리 술김에라도 그런 괴란쩍은 말은 삼가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절기하진 오늘 많은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4도, 대전 32도, 강릉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여전히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1도, 제주 28도, 부산 27도 등을 보이며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과 모레 사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유도탄 등의 탄약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살상무기 제공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북한군 병사들이 세 번째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어젯밤 전단 3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오늘 야당 단독으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권력 남용이다,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당시 일명 얼차려라는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았어요. 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오전 사복 차림을 한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으로 춘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중대장은 침묵했고 뒤따라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만 언급했는데요.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살펴보고 오늘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대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유가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고요. 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은 무서웠나 봅니다. 지난 월요일과 그제 두 차례 갑자기 사죄를 하고 싶다며 문자를 보냈는데요. 군 인권센터는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사죄 연락 한 번 없었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한 건 부모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중대장의 반복되는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과받기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 명명백백 잘못을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대 안에서 이런 가혹행위가 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네, 3년 새 무려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최근 5년간 가혹행위 현황을 보면 2020년 67명이었던 가혹행위 가해 인원은 2023년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만에 80% 넘게 증가한 건데요. 상승세도 꾸준하고요. 올해 들어 5월까지 집계된 인원만 해도 벌써 61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제 군 생활 경험에 비춰봐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부대 내에서 쉬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실제 가혹행위 사례는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적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구타 등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건 5년 동안 단 2명에 그쳤고요. 집행유예를 받은 인원도 6명으로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타 및 가혹행위 처리 기준에 따르면요, 이 가혹행위자는 조사 후 사법처리나 징계처리 대상에 해당하고요. 또 사법처리 대상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군 가혹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아휴, 곱게 키운 아들을 국가를 믿고 군대에 보낸 건데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배달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들이 무료 배달 경쟁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음식을 파는 점주들과 라이더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 먹는 입장에서 이 무료 배달은 참 반가운 일인데 네. 음식점주와 라이더들에게는 큰 시름이라고 합니다. 그 비용을 전부 자신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어보면 무료 배달 가게가 되기 위해선 점주는 배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6.8%에 달하는데 카드 수수료에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6천 원이 넘습니다. 네.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건데 결국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오늘 하루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지 않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라이더들도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기본 배달료가 3,000원에서 2,200원으로 30% 가까이 줄어든 탓입니다. 1,300여 명의 라이더가 가입한 라이더 유니온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항의에 나섭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료 배달에 나선 다른 업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쿠팡이츠는 9.8%, 요기요는 12.5%로 중개 수수료를 올리면서 부담은 더 커졌는데요. 인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많이 팔수록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토로합니다. 19,000원짜리 후라이드 치킨 1,000마리를 판다 치면 매출의 30%인 530만 원가량이 수수료와 부가세, 배달비 등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폐업을 고민하다 결국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소 주문 금액을 조금 올렸더니 바로 업체 측에서 무료 배달 혜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며 압력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일부 앱에서는 다음 달부터 포장 수수료까지 부과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입니다. 네. 한 중학교 교사가 동성 제자 여럿과 부적절한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대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현직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시 교육청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 한 학생은 부모는 교사가 자녀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딸과 이 교사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교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다거나 입맞춤을 하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려 하자 만나지 않겠다던 교사는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딸이 자신과 만나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느냐라면서 되려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족들은 시교육청에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친한 사제관계라며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아 부모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이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 담임 교사로 정상 근무하고 있는데 논란이 불거진
벌어지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한 학생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가 더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2년 전에도 또 다른 여중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교사와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로 미성년자 의제 강관죄가 적용됐는데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죠.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걸 말하는데요. 네. 성별을 떠나서 아직 자아 성립도 채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서로 좋아서 그랬다 같은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포장해서 절대 안 되고요. 욕망의 해소독으로 삼는 끔찍한 범죄라는 거 명백히 아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서울시 펜싱협회에서 제명 조치를 받았어요. 네, 최고 수준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조치를 받았는데요.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 펜싱협회는 남현희 씨가 지도자로서 인권침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는데요. 지난해 7월이었죠. 대표를 맡고 있는 펜싱 아카데미 코치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을 수개월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자체적으로 수습을 시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남현희 씨는 지금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업을 진행 중인데 협회 제명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지도자 신분이 박탈되게 됩니다.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면 제명 효력이 일시 정지되지만 아직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 지난해 11월 약혼 관계였던 전 총조 씨와의 사기 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에서 스스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펜싱 여제로 불렸던 화려한 과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네요. 네. 반려견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대법원으로 가는 아주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네, 맡아 키운 기른정이냐 배합 하나 한 건 아니지만 최초 입양해온 것이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법원은 최초 분양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B씨는 2017년 분양받은 반려견을 3년 가까이 수시로 A씨에게 돌봐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A씨에게 맡겼다가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1심은 기른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B씨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뒤집었는데요. A씨가 상고하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먼저 반려견은 무슨 죄인가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3년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사실 이 표현도 마음에 안 듭니다.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 또 여기에 손을 들어준 법원까지 납득이 잘 가질 않는데 물론 양쪽의 얘기는 들어봐야겠지만 차라리 선택을 반려견에게 맡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최근 대구의 한 치킨집에서 이 공무원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해당 치킨집을 찾아서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에 보인 태도로 인해서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게 정말 사과하러 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팔짱을 끼고 옆구리에 손을 대고서는 마치 따지러 온 듯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분노했습니다. 저게 사과하는 자세인가 싸우자는 자세지 같은 태도 논란을 지적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구중구청의 거짓된 사과라는 제목의 폭로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시와 대구중구청 민원 게시판에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혹시 기억 못하실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지난 7일 한 치킨집을 찾았던 이 공무원들 난데없이 바닥에 술을 쏟아버립니다. 몇 번이고 그러다 가게를 나갔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와 행패를 부렸는데요.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며 고함을 질렀고 자신이 구청 직원이라면서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 큰 소리 쳤는데 이 같은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가게 주인은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가게를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이들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데 부디 솜방망이 처벌에서 그치지 말고 뿌린 대로 걷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살펴보죠.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손아섭 선수가 이 KBO 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새로 썼어요. 네, 데뷔 18년 만에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그제 있었던 두산과의 경기에서 좌익수 앞 절묘한 안타로 박용택의 역대 최다 안타인 2,504개와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대기록의 주인공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다 안타 1위 등극을 앞두고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기어이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알칸타라와 6구 승부 끝에 포크볼을 밀어쳐 깨끗한 좌전 안타를 기록했는데요. 이 안타로 손아섭은 18시즌 2,044경기 만에 2,505개의 안타를 때려내면서 KBO 리그 안타왕으로 올라섰습니다. 박용택은 물론 두산 선수들도 꽃다발을 건네면서 새 기록을 축하해줬는데요. 지난 2007년 첫 안타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67개 안타에 그쳤지만 손아섭으로 이름을 바꾼 뒤 완전히 달라진 실력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8년 연속 150안타의 꾸준함으로 KBO 리그 역대 타율 4위를 기록하면서 대기록까지 달성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름을 바꿨다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손아섭 선수는요, 과거 잦은 기복과 함께 야구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2009년 이름을 광민에서 아섭으로 바꾸는 초강수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42년 역사 프로야구 새로운 안타왕에 등극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3,000안타 시대도 열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때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고온다습한 장마가 시작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먼저 식중독이 뭔지 또 왜 걸리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식중독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예, 뭐 음식을 먹고 나서 복통, 설사, 구토, 발열 이런 게 계속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식중독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식중독은 먹은 음식 안에 어떤 박테리아나 또는 어떤 바이러스나 또는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파지고 열나고 설사를 하게 되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염과 아주 혼동해서 쓰죠. 그냥 뭐 장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중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식중독 환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보통 매년 한 5,000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식중독 환자가 6.2%씩 증가한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여름같이 폭염이 예상될 때는 식중독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식약처가 2019년에서부터 23년까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 6월에서 8월에 발생하는 환자 수가 2,060명 정도로 전체 환자의 약 40% 이상이 6월에서 8월에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배가 아픈 건 좀 일상적인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 먹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복통과 식중독을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배가 아픈 것은 정말 많은 이유가 있죠. 학교 가기 싫어도 배가 아프고.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식중독으로 인한 복통은 음식을 먹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복통이 시작이 되고 이 복통이 금세 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계속 설사나 또는 열을 동반하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가 아픈 거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죠. 그런데 이런 식중독 또는 장염도 되게 하루 이틀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버티면 그냥 해결이 되긴 하는데 심할 경우에는 이거 이제 병원에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해서 설사를 한다거나 너무 설사를 많이 해서 쉬운 말로 내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이 늘어지고 힘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면 가야겠죠.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여름철에 특히 경계해야 할 식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기온이 1도 올라갈 때 식중독 환자는 6.2%씩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름철에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주의해야 할 음식이 하나 있어요. 최근 2, 3년 동안에 김밥이나 이 냉면 같은 데에 계란 지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계란 지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균이 살모넬라 균인데 이 균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거죠. 이 살모넬라 균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아주 급성 복통, 발열, 설사, 구토 이런 걸 일으키는 아주 장염의 아주 대표적인 세균이거든요. 근데 이 세균은 주로 닭이나 오리 같은 이런 조류들의 장 내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닭이나 오리가 알을 낳을 때 이 분변이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닭이나 오리가 살모넬라균이 없으면 사실 계란이나 뭐 오리알이는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오염이 돼서 나왔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때는 이제 껍질에 묻어 있는 이 살모넬라균들이 조리하는 도중에 도마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음식들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 이제 살모넬라에 의한 이 장염 또는 식중독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6시간에서 한 이틀 사흘 정도 잠복기가 있을 수 있고요. 설사를 시작하면서 열이 많이 나고 구토랑 그다음에 탈수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살모넬라 균을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균이니까 네. 살균을 하면 되는데 이 온도가 한 75도에서 한 1분 정도 조리를 하면 이 살모넬라균이 죽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여름에는 계란을 드실 때도 좀 다 익혀서 요리할 때 껍질을 되게 요리할 때 껍질을 깨면서 요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세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좀 다 익혀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계란 보관법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더라고요. 뭐 계란을 씻어서 보관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던데 뭐가 맞는 거예요? 씻으면 좋죠. 왜냐하면 이제 분변을 통해서 살모넬라균이 계란 껍질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계란을 만들어내서 이 생산하고 또는 뭐 시판하고 유통하는 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하겠지만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씻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되게 계란을 한 판씩 사가지고 그 씻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냉장 보관해서 오는 경우에는 세균들이 그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있다면 조리하기 전에 씻어서 정말 나는 이 균이 정말 징그럽고 싫다 이런 분들은 이제 씻어서 조리를 하시면 좋겠고 또 조리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을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살모넬라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너무 집중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여름철에는 비브리오균으로 인한 식중독도 또 주의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이 비브리오균은 꼭 여름에만 나오는데 해수에 삽니다. 바닷물에 살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바닷물에 같이 사는 생선이나 조개에 이 비브리오균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되면서 식중독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 또 비브리오균은 해수 물에 바닷물에 살기 때문에 상처난 사람의 이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상처가 난 상태로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은 여름에는 위험합니다. 특히 남성들 중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이 나쁜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렇게 간 기능이 나쁜 분들은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되면 아주 급격히 나빠져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매년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좀 좋아하고 간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난 발이나 또는 손이나 몸에 있으면 바닷물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여름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 치사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상처 나서 바닷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비브리오균에 걸려서 죽을 똥 살 똥 이거를 50%나 생각을 해야 된다면 안 하는 게 훌륭하겠죠. 네, 굉장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제 100도에서 좀 끓이면 네. 괜찮다고 안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살아남는 세균이 있다면서요? 세균들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항생제나 이렇게 세균들을 죽이는 방법을 찾으면 그걸 또 막아내기 위해서 창을 막는 방패를 만들어내는 세균들이 있어요. 퍼프린젠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은 온도가 높아지면 껍질을 만듭니다. 캡슐을 만들어서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온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안 죽어요. 100도로 1시간을 끓여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들은 정말 문제가 되죠. 근데 이 균은 산소를 싫어해요.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못 살고 또 아미노산이라고 즉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중에 국물이 있으면서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 고기 속에 얘가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은 될 수 있으면 끓여서 뜨거울 때 먹고 말아야 돼요. 이걸 식혀두면 그 식는 사이에 퍼프린젠스라는 놈이 살아나옵니다. 금세 살아나와요. 7, 8분이면 살아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기가 들어간 국을 식혀놨다가 다시 먹을 때는 그냥 먹으면 이 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끓여서 한 번 더 끓여서 확실하게 퍼프린젠스라는 놈을 해결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고기 있는 국을 끓여뒀다가 식혀둔 다음에 그냥 드시면 이 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음식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살림하다 보면 뭐 가장 좋은 건 음식을 딱 먹을 만큼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관련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엄청 어렵죠. 내가 먹을 만큼만 딱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음식을 일단 70도 이상에서 1 내지 2분 한 3분 정도 가열을 한 다음에 그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았다면 뭐 버려야죠. 사실은 여름에는 특히 밖에 놔둬도 금세 상할 수가 있고 상하면서 퍼프린젠스 같은 균이 새로 올라올 수도 있고 네.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퍼프린젠스 균을 이기는 방법은 음식을 자꾸 젓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계속 음식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 균은 산소를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어서 음식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남았다. 그리고 내가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깃국이어서. 그럼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드실 때는 데펴서 절대로 그대로 시원한 상태로 드시면 안 되고 70도에서 100도 사이로 올려서 1, 2분 정도 가열을 완벽히 한 다음에 드셔야 합니다. 네. 또 날씨가 더우면 계곡 같은 곳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네네.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을 일도 많은데 또 이때도 주의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고기를 잘 구워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나가서 먹을 때는 또 같이 먹으니까 막 경쟁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고기가 다 덜 익었는데 한 80% 익으면 먹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육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들이 다 죽지 않거나 완전히 살균되지 않은 상태로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너무 두툼하게 썰어져 있는 경우에는 중심부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드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나갈 때는 도시락 많이 싸가시잖아요. 네. 도시락 싸갈 때는 밥과 반찬을 따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온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밥과 반찬이 같이 합쳐지면 상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김밥 같은 거 싸놓고는 금방 쉬잖아요. 그 맞아요. 음식과 밥과 그 찬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실 때는 항상 저렇게 분류해서 좀 싸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트렁크 안에 뭘 넣어놓으면 음식을 넣어놓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으면 그걸 쓰시고 아니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의 음식을 다 드셔야 합니다. 네. 또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채소도 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럼요. 2016년에서부터 20년 사이에 발생한 식중독 사례 중에 원인이 확인이 된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67%가 채소 때문이었다라는 게 우리 식약처의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소 안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세균들이 있고 더더욱이 이 채소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 집에 도마가 하나잖아요. 칼도 되게 하나로 쓰거든요. 고기를 썬 다음에 바로 채소를 이걸로 다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썰고 고기를 다듬었으면 그 칼을 씻거나 살균을 하거나 한 다음에 채소를 다듬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쪽에 오염된 걸 채소에 오염시킬 수 있고 또 채소는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는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오염된 상태로 넣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잘 씻으시고 또 도마와 칼은 육류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을 하셔야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또 곡류도 마찬가지예요. 통곡류 또는 뭐 껍질이 있는 곡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먹게 되는데 껍질이 있는 것들은 껍질채 보관하는 게 좋고 또 온도 습도도 좀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10도에서 15도 정도 온도에서 습도가 한 60% 미만인 곳에 보관을 하셔야 잘 오랫도록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식중독에 걸렸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요. 내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는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배가 막 아파지고 토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니까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가 참을만 하면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견뎌도 됩니다. 하지만 탈수가 시작이 되면 내가 너무 입이 마르고 사람이 얼굴도 막 찌글찌글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고 힘도 하나도 없고 뭐 이렇다. 그럴 때는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넣는 것도 좋지만 딱 맞춰져 있는 게 이온 음료예요. 네. 우리 몸에 딱 맞는 거. 그래서 그 이온 음료를 좀 드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래도 안 된다 이때는 빨리 병원 가셔야죠.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식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윤종신이 부릅니다. 팥빙수. 네, 윤종신의 팥빙수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볼게요. 콩으로 김정민 님이 식중독에 걸리면 어르신들께서 무조건 보리차 많이 마시고 굶어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하셨어요. 아니죠. 이건 예전 처방입니다.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것은 내 몸에 들어온 세균을 배출하기 위한 거예요. 위장 쪽에 남아있으면 구토를 해서 내보내고 거기에 위장이 아니고 소장이나 대장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설사를 해야만 세균들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방어 기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 보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수분만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나트륨, 칼륨 같은 것들이 필요해져요.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차가 아니라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료가 이미 만들어져서 나와 있어요. 시판되는 게 많거든요. 포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온 음료가 우리 몸에 딱 맞게 설탕과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충분히 드시면서 설사도 하시고 구토도 하셔도 됩니다. 네. 1056님 남편이 며칠 전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식중독 때문이라고 했다던데 식중독 때문에 다리도 붓나요? 하셨어요. 뭐 다리도 부을 수 있죠. 식중독에 걸려서 구토와 설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탈수가 되는데 이 탈수가 잘못되면 콩팥 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면 콩팥이 일을 잘 못하니까 내 몸에 이 노폐물 배출을 못하다 보면 이렇게 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병원에서 잘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해서 식중독균이 다 죽거나 또는 다 배출이 되면 저절로 다 돌아오거든요. 치료를 잘 받으셨어야 됩니다. 네. 8525님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복통 설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식중독은 아닌 거겠죠? 하셨어요.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궁금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4명이 먹었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이건 개인적인 면역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역이 충분해서 이걸 잘 이겨내는 거고 어떤 분은 그 세균에 대한 면역이 좀 적어서 이렇게 설사하고 아프고 그럴 수 있거든요. 또 네. 음식에도 세균이 어느 쪽에는 많고 어느 쪽에는 좀 적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걸 먹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다 같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 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걸리셨을 경우에는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우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멜로우파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오늘은 진짜 사심을 너무 담지 않은 방송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가수 서태지의 멜로우팝으로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제가 이 정도로 우리 DJ님이 서태지 씨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방송하면서 노래가 나가면 노래 감상도 이야기하고 네. 그 시절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누게 되는데 서태지 씨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죠, 지금도. 맞아요. 과거형이면 안 됩니다. 과거형이면 안 돼요. 맞아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도 들었고 네. 그리고 정말 아이 가진 상태에서도 공연 보러 가셨었다고. 네, 맞아요. 25주년 콘서트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생 아티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서태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 4, 50대 요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기억이 되고 있는 아티스트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좀 활동을 최근에는 뜸하게 한 부분이 있었고 솔로로 활동한 이후에는 락을 중심으로 음악을 전개해 나가다 네. 보니까 멜로팝에서는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저도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서태지 씨의 어떤 그런 음악 여정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멜로딕하고 멜로우한 음악들을 오늘 좀 모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곡들을 뽑아 오셨을지 저 너무 궁금한데요. 근데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이게 보통 팬분 앞에서는 제가 가진 지식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을지. 어떤 마음이실지는 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첫 곡은 어떤 곡이에요? 첫 곡으로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을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평론가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음악을 좋아하는 리스너이자 매니아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뭐 서태지 어떤 역사성 뭐 그런 것들을 전부 제외하면 저에게 남는 가장 그 짙은 서태지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인상은 멜로디스트라는 거예요. 멜로디를 예쁘게 뽑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후기 음악 같은 곳에서도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는 막 헤비메탈처럼 막 몰아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멜로디는 상당히 예쁘고 고운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서태지의 어떤 뭐랄까 시작점에서 발견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인데요. 내 모든 것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1집에 수록돼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1집이기도 한데 이 앨범에 의외로 굉장히 멜로디가 선명하고 R&B 같은 곡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그렇죠. 이 밤이 깊어가지만 그리고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이제는 이런 곡들이 맞아요. 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네요. 네, 저도 사실 서태지 씨의 정말 많은 곡들 가운데서 유독 마음에 좀 남아있는 곡들인데요. 그 가운데 내 모든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신스팝 느낌이 강하고 이제 데뷔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그 기반에 약간 팬들의 함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샘플링으로 집어넣어 놨는데 이런 게 되게 또 패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현실이 되었지만 데뷔 앨범부터 뭔가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는다는 게 이제 좀
스펙이 있어 보이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인상에 남아있긴 합니다. 네.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내 모든 것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서태지 아이들의 내 모든 것 들어봤습니다. 손성희님이 가사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 어쩔까요? 이게 30년 전인 거죠, 엄마야 하셨고요. 네네. 태지 오빠 이 곡 정말 좋아해요. 내 모든 거 당신께 말해주고 싶어라고 하셨고 김미진님은 이 노래 정말 좋아했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했었는데요 하셨고요. 광균묵님 정말 좋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느낌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제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약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맞아요. 지금 서태지 팬분들이 대동단결하고 있는 문자창 상황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서태지 씨의 멜로팝 한 곡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럼 평론가님은 서태지 아이들 앨범 가운데 몇 집을 최고로 꼽으세요? 이게 제 안에서도 자아가 항상 분리되는 것 같아요. 이게 평론가로서 뭔가 또 높이 평가할 만한 앨범이 있고 매니아로서 그 음악을 듣고 자랐던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하게 되는 앨범이 있는데 저는 5집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테이크 5 맞습니다. 그 앨범에 있는 약간 얼터너티브 사운드 같은 게 요즘 그 대중음악 씬에서 또 다시 유행을 하기도 해서 재미있게 다시 듣고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런 좀 예쁜 멜로디들이 많았던 1집도 뭐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뒤에 또 8집도 준비가 돼 있는데 뭐 요 얘기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들어볼 곡은 몇 집에 수록된 곡이에요? 네, 2집에 수록된 곡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때가 뭐 어떻게 보면 서태지 씨의 명성이 가장 뭐 급상승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멜로디스트로서의 재능도 본격적으로 꽃피웠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2집에 수록된 너에게 같은 곡 아닐까. 이 곡은 지금까지도 리메이크가 되면서 정말 다양한 세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멜로디를 참 잘 써요. 그리고 저는 서태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미성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미성이 돋보이게 만드는 곡들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곡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앨범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아티스트는 막 사운드는 막 부수고 달려가더라도 그 안에 예쁜 멜로디 한 자락을 꼭 넣어놓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앨범에도 수시아 같은 곡, 뭐 BPM이 당시에 가장 빠른 곡으로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그 곡 안에서도 멜로디는 또 상당히 선명하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 앨범 가운데에서 우리들만의 추억 준비해봤어요. 이 곡은 아마 서태지 씨에게도 그렇고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던 분들, 뭐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서태지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곡으로 남아있는 노래로 알고 있는데요. 멜로디가 예뻐도 너무 예쁜 곡인데 이게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니까 프리코러스라고 해서 이제 후렴구 들어가는 앞부분을 보면 갑자기 이제 메탈 같은 기타 리프가 들어가면서 요즘 케이팝 씬에서 좀 두세 곡을 섞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랜만에 같이 들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태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들어볼게요. 네, 참 다시 들어보니까 90년대 감성을 오롯이 담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세련된 곡으로 들리네요. 구성적으로도 상당히 요즘 음악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거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하는 이 엔딩 중요한데 감독님이 또 내려주는 여기 조금 아쉽지만 다 마음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이거는 팬들을 위한 노래죠. 김미진님도 오늘 노래 듣다 보니까 선물 꾸러미를 푸는 듯한 기분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분 전환됩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 DJ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들어볼 곡은 또 어떤 곡이에요? 네, 마지막 곡은 제가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8집 가운데에서 한 곡을 가져와 봤어요. 사실 그 제가 5집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앨범이 솔로 1집이었고 이후에 그 전개된 6집, 7집으로 가면서는 점점 더 좀 다크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좀 심화된 어떤 서태지의 좀 편집증적인 느낌도 있고 깊이감이 상당히 깊어진 음악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멜로팝에서 딱 들을 만한 곡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했어요. 물론 우리 DJ님 같은 매니아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시기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8집이 발표가 되면서 당시에 서태지가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싶어하는 것 같다 느낀 분들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 DJ님도 당시에 발표했던 뭐 모아이라든지 휴먼드림 같은 곡에서는 오랜만에 또 서태지 씨가 율동을 보여주기도 해서 변모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앨범 가운데 모아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노래가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그 서태지 씨의 어떤 멜로디스트로서의 매력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곡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발표한 앨범이 10년 됐거든요. 아직 팬으로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올해 또 올 초에 뭐 에스파와 함께한 시대유감 리메이크나 뭐 뮤직비디오나 영상들을 좀 고화질로 올리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10년 됐잖아요. 오랜만에 새 음악 들을 수 있는 기회 올까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반갑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네. 1927님도 노래 듣는데 왜 눈물이 나죠? 제가 지금 그 얘기 했거든요. 사실 평론가님이랑 네, 눈물이 맞아요. 난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다. 네. 저 시절이 그립습니다라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보내주셨고요. 김선호님도 감사합니다. 아련한 첫사랑을 만난 기분입니다. 노래가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게 돼요.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시간 마지막 곡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비활동기가 너무 길어요. 맞아요. 사실. 뭐 어떻게 영상 편지라도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마지막 멘트로 정말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빨리 돌아왔으면.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에서 좀 신곡을 틀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태지의 모아이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꼭 신곡을 틀어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